What do you make of the recommendations for China's? As China's 14th five-year plan draws to a close. Next five-year plan from 2026 onwards. 2001년 한국 섬유 기업 중 한 곳이었던 세강섬유는 자본금 약 120억 원 규모로 중국 산둥성 동북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 옌타이시에 진출해 현지 생산 및 하청을 확장하며 지역 기업으로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강섬유는 진출 단 6년 만인 2007년 옌타이 내 3개의 공장과 현지 근로자 약 3,000명 규모의 중견 기업으로 성공했습니다. 세강섬유의 성공은 당시 중국 진출을 고려했던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사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8년 1월 중국 현지에서 세강섬유의 일부 채권 및 임금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강섬유는 은행 대출 미납 및 하도급 미지급금을 포함한 약 5,400만 위안 수준, 당시 약 78억 원 규모의 총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채권자들과 노동자들은 미지급금 규모가 점차 늘어날 것을 우려해 세강섬유의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을 느낀 당시 세강섬유 경영진들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출국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중국은 세강섬유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던 중국 내 한국 기업은 세강섬유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중국 칭다오의 경우 2007년 한 해 동안 87개 한국 기업이 크고 작은 채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세강섬유와 마찬가지로 진출 당시 짧은 성공과 함께 수년 만에 무너지는 과정을 겪고 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강섬유 경영진이 채무 문제를 해결 없이 떠난 일로 촉발된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같은 달 불법 철수 방지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중국에서 실태 파악에 나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현상은 단순히 세강섬유의 운영 문제나 일부 한국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출 단 수년 만에 큰 성공을 했던 한국 기업들은 왜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한국 내 반중 정서가 높아진 이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대는 전 세계가 큰 변화의 흐름을 겪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전 세계 무역 질서의 판도를 크게 바꾸는 해였으며 전 세계 노동 집약적 산업이 중국으로 향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극히 제한적 정책으로 인해 낮은 기술 수준과 낮은 생산성으로 임금과 생산성의 동반 상승이 제한되었습니다. 반대로 농촌에서 생산된 대량의 잉여 노동이 지속적으로 도시에 공급되면서 노동 공급은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중국의 임금은 당시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국 정부 역시 의도적으로 값싼 노동을 바탕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시행하면서 전 세계 제조업, 특히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정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기존 자신들의 공급망에서 발생했던 임금과 비교해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차이나는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은 기존 공급망을 중국으로 재편하기 충분한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세계 기업들의 흐름 안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경험했으며 이후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오랜 기간 중국을 안보 및 외교적으로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경제 개방은 당시 한국에게 중국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IT와 반도체, 금속 및 화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반면 식료품이나 섬유, 단순 조립 등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들은 임금 상승과 정책 방향과의 차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높아진 임금과 토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노동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해당 산업들을 생산 비용이 낮은 중국으로 이전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으로 인식했고 정보 제공 등의 정책 등을 통해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한국과 중국의 임금 격차가 약 13배가량 차이나는 상황을 고려해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한국 내 기업들,
특히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한국 기업들을 중국으로 향하게 만든 원인으로 이어졌으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한국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역시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세운 노동집약적 산업의 확보를 우선시하며 가공무역에 대한 수출 환급 제도를 강화하고 여러 지역에 경제 특구를 조성했으며 지방 정부의 투자 유치 인센티브 및 외자 유치 우대 세제 인하 등을 시행하며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10차 5개년 계획 목표에서 설정된 효율성 제고와 시장경제 원칙 강화라는 명확한 규정은 전통적 우호보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중국의 대북 원조액 절대 규모를 점차 감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으며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 안정 목표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회유를 행사하게 만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전쟁을 겪으며 발생한 두 국가의 불신을 줄이는 구조적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고 한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02년 당시 한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1%였습니다. 이것은 2025년과 비교해 약 50%나 낮은 수치로 지금의 한국 내 여론과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은 이 시기 중국을 협력의 대상 또는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은 중국 경제 성장 발전 구조에 큰 변화가 시작된 해였습니다. 2006년은 10차 5개년 계획 목표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11차 5개년 계획 목표가 시작되는 해이자 후진타오가 중국 국가 주석으로 오른 뒤 시행되는 첫 5개년 계획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 내부적으로는 2001년 이후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10차 5개년 계획 목표를 통해 중국의 GDP는 2001년 이후 매년 10% 이상 급성장했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중국 국민들의 환경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동부 해안가 위주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지역별 소득 격차가 중국 공산당 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철강 및 석탄, 주요 자원 소모량이 폭증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고 외자 유치 경쟁으로 들어온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범람하자 반덤핑 제소가 늘고 중국이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이 되자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적인 책임 요구와 선진국들의 기술 보호 강화로 중국의 제조 경쟁력을 견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생각합니다.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만으로는 국가를 존속시킬 수 없다고 말이죠.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 목표를 기점으로 중국의 성장 정책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정책으로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자본 집약적 산업인 IT, 반도체, 석유화, 철강, 조선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통한 정부의 지원을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반대로 기존 중국 동부 지역에 설립된 단순 저부가가치의 노동 집약적 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국 중부 지역에 저부가가치의 노동 집약적 산업들을 이전시켜 빈부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중국 내수 시장을 키우려는 정책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저부가가치의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중국 내륙과 중부 지역으로 이전되는 흐름을 만들 것처럼 보였고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안 지역은 단순히 지역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해안은 항만을 이용한 물류 공급 인프라망에 특화된 지역으로 이러한 공급 인프라망과 직접 효과는 단기간 내 쉽게 내륙으로 이전될 수 없으며 비용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고부가가치의 자본 집약적 산업을 해안 지역에 키우려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원자재의 수입과 수출 대부분은 해상 항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는 지역이자 규모의 경제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 밀려 내륙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출과 수입이 아닌 내수 소비 경제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저부가가치의 노동 집약적 산업들은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나 특허보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으로 이미 기존 내륙과 중부 지역에 설립된 기업들이 중국 국산화에 점차 성공하며 경쟁력을 확보해 쉽게 진출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특히 섬유 산업을 포함한 단순 생산 기업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중국의 새로운 신노동계약법이 시행됩니다. 이것은 11차 5개년 계획 목표의 일부분으로 근로계약서의 보편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고용 규정 강화 등 중국 노동자들을 보호해 저임금 및 비정형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했지만 반대로 법 시행 이후 임금이 상승해 연구 결과의 기준에 따라 평균 5%에서 최대 10%, 특정 제조업의 경우 50%까지 기업의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임금 비용의 절약을 바라보고 중국으로 이동했던 노동집약적 중심의 한국 기업들을 몰락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졌고 2008년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판매 시장 역시 위축되면서 세강 섬유를 비롯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최악의 경영 환경을 맞게 되어 사라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신차이나 리스크라는 표현으로 정의되며 한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원인은 비슷한 시기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으로 인한 문화적 충돌과 서해 어업 분쟁 및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군사적, 정치적 충돌이 시작되면서 한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줄어들었지만 해당 시기에도 여전히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부가 가치 노동 집약적 중심의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무너졌지만 삼성 및 현대 등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부가 가치 자본 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요구가 더욱 본격화되며 각종 정책을 통한 혜택이 한국 대기업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노동 임금은 상승했지만 고부가가치 자본 집약적 산업들은 기술력을 통해 중국이라는 잠재력 높은 시장을 선점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실리가 정치적 불신을 덮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한국과 중국의 산업 구조가 협력이나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로 변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차 5개년 계획 목표에서 중국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기로 자본 집약적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면 2011년부터 시행된 12차 5개년 계획은 특정 산업, 특히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불리는 IT, 철강,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을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규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자국 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곧 한국과의 마찰을 의미하며 한국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핵심 기술 영역의 이익을 중국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양국 간 경제적 유대 관계는 더욱 강화되려는 노력이 정치적으로 정점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상 개시가 시작된 한중 FTA 협상은 한국의 거대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제도적 확신을 주었고 한국과 중국에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의 핵심 산업을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육성하면서도 동시에 FTA라는 협력의 제도적 틀을 통해 시장을 열어주는 이중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딜레마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 대중국 인식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고부가가치 시장의 잠재적 이익에 대한 낙관론이 2015년 FTA 협상 확정으로 제도화되자 2015년 당시 한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7%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불신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중국과 협력해야만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경제적 기대감에 정서적 불만이 잠시 가라앉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잠복된 불신은 중국의 경쟁 의지가 가시적인 산업구조 겹침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2017년은 한국의 안보 위협이 점차 가중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을 연속적으로 실행하며 한국 내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며 같은 시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자 한국 내에서 요격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북한에 대해 한 번 더 비핵화를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했지만 실제로 지역 안정 추구라는 이유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북한을 대변하고 자국 국경 안정을 더 높은 전략적 목표로 삼으며 한국이 원하는 압박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있어 중국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한중 FTA가 체결될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하는 등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국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이와 상반된 중국의 입장은 한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배신감을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행동과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 분쟁 회피 및 경제 협력국이라는 이미지 유지와 내부 정당성 확보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식적인 대외 제재보다 비공식적인 경제 보복 조치들을 광범위하게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주로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토지를 제공한 롯데에 소방 및 위생, 환경 등 다양한 명목의 강제 점검을 통해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 2017년 이후 단계적으로 중국 내 사업을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롯데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보조금 정책에서 한국 기업들을 제외하거나 축소해 한국산 배터리 및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과 현대 등 중국 현지 진출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으며 한한령이라고 불리는 문화 및 관광 억제 정책을 통한 전반적인 비공식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이 산업계 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12차 5개년 기획 목표 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적으로 경쟁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었던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인식했던 한국 내 중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 사례처럼 중국이 자신들의 국가 안보 이익에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사한 공격적 움직임을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했으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강력한 억제력을 형성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한국 국민들과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각화하는 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한국의 산업 구조가 닮아가는 양상 속에서 나타난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불신이 점차 확산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 발표되는 중요 경제 정책들은 한국의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첨단 장비, AI 등에서 점차 중국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자 태양광 산업과 같이 한때 한국이 선점했던 일부 특정 산업들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며 점유율 전체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언제든 경쟁 관계로 상승한 다른 핵심 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기 충분했으며 중국을 경쟁이 대상이 아닌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 과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개발 발전 계획이 발표될수록 한국과 중국의 핵심 산업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끝일까요? 2025년 10월 28일 중국은 2026년부터 시행될 제15차 5개년 경제기획에 대한 건의안을 발표합니다. 이 건의안은 실제 경제기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자 핵심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근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가속화하고 반도체 등의 핵심 기술 산업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핵심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국가 안보 영역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핵심 산업과 미래에 더욱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욱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넓게는 한국보다 낮은 임금을 토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 산업 공급 사슬의 안전 보장이라는 중국의 국가 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국제적 협력보다 자국 산업의 생존과 안보를 우선시하게 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차별적인 규제나 비공식적인 조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발표한 제15차 5개년 기획 건의안은 미래의 내부 수단 및 기술 완결성을 추구하는 중국 중심의 자립 구조를 완성시키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건의안을 근간으로 2026년부터 시행될 중국의 실제 기획 목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 목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의 경제 정책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에 한국은 여전히 중국을 싫어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